계속 이어서 하십시다. 좀 어려운 부분 지나갔고요, 이제. 이 143페이지 불가쟁력, 불가변력은 일단 용어에서 한번 그 뜻을 따져보십시다. 먼저 불가쟁력, 이 쟁자가 다툴 쟁자니까 상대방이 다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소기간이 경과했을 때 발생하는 흐름이죠. 불가쟁력. 그에 반해 불가변력은 변경할 수 없다. 처분청이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다툴 수 없다. 불가변력은 처분청이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가쟁력이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라면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대한 구속력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1번에 불가쟁력. 쟁송 제기기간이 경과했을 때, 자, 취소 심판은 처분 있으면 안 날 90일이고 취소 소송도 처분 있으면 안 날 90일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처분 있으면 안 날 90일 또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 받은 날은 또 90일. 그래서 이렇게 쟁송 제기기간, 취소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부른다. 확정됐다라고 하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불가쟁력.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불가쟁력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 행정소송법 20조는 38조 1항에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은 재해석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무효 확인 심판의 경우에도 27조 7항에 가면은 재해석기간, 심판 청구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18조가 아니고 27조인데 지금 이거 잘못 나왔네. 국법인데 27조 7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20조는 38조랑이 준용되질 않죠. 자, 18조 7항이 아니고 심판법 27조 7항이에요. 27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불가변력을 보십시다.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이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불가변력은 보통 행정행위의 종류가 확인적 행위, 예를 들면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인해주는 확인적 행정행위 성질을 갖는 것들.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내린 확인행위로서 재결, 이런 것들만 불가변력이 인정돼서 스스로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비슷한 개념이 판결에도 있죠. 판결의 불가쟁력도 있고 판결의 불가변력도 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보통 비교 개념으로 판결에 가면은 판결에 있어서 보통 판결에서 형식적 확정력이라는데, 확정력. 자, 이 형식적 확정력, 이게 바로 불가쟁력이죠. 판결의 불가쟁력. 언제 발생하죠? 판결이 경고 판결이 선고되고 2주 안에 항소하지 않거나 상고하지 않을 때.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죠. 또는 대법원까지 가버리면 대법원은 더 이상 항소할 데가 없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확정되죠. 형식적 확정력. 그리고 그렇게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을 때 나오는 실질적 확정력, 이걸 이제 우리가 기판력이라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민사소송법 책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판결이라는 것이 또 뭐예요? 이 판결이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또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별도로 불가변력이 인정되죠. 판결의 불가변력. 판결의 불가변력 인정되죠. 특히 이제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은 이제 둘이 연관관계가 있죠. 형식적으로 확정돼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저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물가물해서 그러신 거죠.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다. 그 용어 좀 한번 전달해드린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쯤부터 이제 슬슬 아마 찾아볼 거예요, 자주.
일단 판결 쪽부터 먼저 잠깐 한번 보고 오십시다. 6페이지. 6페이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 그런 민사소송법상의 뭐 기본 개념, 소송법상 기본 개념이 아직 와닿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용어를 좀 잘 봐두십시다. 6페이지 오른쪽 단. 자, 제가 유사한 것들을 묶어놨거든요. 항상. 일단 오른쪽 단에 중간지에 가면 재판이 제일 큰 개념이죠. 재판은 판결과 결정과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구분한 이유는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인용이든 기각 판결이든 이런 건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러나 결정과 명령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법관이 단독 내린 결정 등이란 말이죠. 재판, 판결, 결정,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상소가 있고, 상소가 제일 큰 개념, 상소.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 불복할 때 항소, 2심에서 불복할 때 상고, 그 다음에 법원의 각종 결정 등에 불복할 때 항고라 하죠, 항고. 네, 항고. 항고에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즉시항고 개념이 즉시항고. 즉시항고가 뭔가요, 즉시항고? 당해 부분에 바로 불복하는 거죠. 결정을 내린 그 부분에 바로 불복하는 게 즉시항고죠. 이건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즉시항고만큼은.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가끔 몇 개 보여요. 특히 집행정지 관련된 23조 5항 같은 거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조문들이 있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항고가 허용되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7페이지 판결의 종류, 다시 종국 판결,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예. 넘어가서 자 밑에 이제 확정력 나오네요. 형식적 확정력.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 포기해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취소 불가능성 상태.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죠. 이걸 우리가 판결의 불가증력. 판결의 불가증력. 상대방이 다툴 수 없다. 판결의 불가증력. 판결의 불가증력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을 위시해서 형성력, 기속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판력이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확정돼가지고 판결 주문에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힘, 이게 기판력이죠. 자, 그 다음에 형성력, 뭐 기속력은 넘어가시고, 이 정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이건 판결의 효력이고, 그 다음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3페이지. 그래서 이 3페이지 왼쪽 단에 행정행위의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판결의 효력에서 원용한 개념이죠, 사실은. 그죠? 유추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3페이지 왼쪽 단에 보면 행정행위의 불가증력,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쟁송 제기관이 경고했을 때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는 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그에 반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힘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판결의 불가변력과 판결의 불가변력과 또는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판결과 유사한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에요. 네, 그 정도 봐두십시다. 자, 일단 넣어놓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면, 불가증력은 모든 종류의 행정행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증력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변력은 모든 종류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확인적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증력은 누굴 구속하죠? 상대방을 구속하는 거죠.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데 비해서 불가변력은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고 상대방이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없어요. 각각 별개예요. 그래서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게 그 3번 얘기예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왔죠. 4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집행력인데, 이건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집행력은 무효인 처분에서도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다가 살짝 적어두세요. 집행력만큼은 무효인 처분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처분이 무효할지라도 그 외형 때문에 강제 집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효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인 처분도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건 꼭 하나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자, 이제 145페이지로 가서 행정행위 하자. 하자 아까 설명했죠. 하자는 원래 위법과 부당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부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매우 부당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듣겠어요? 부당이 뭔지를 한번 뉘앙스로 한번 느껴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처에게 재량권이 있을 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위법하다라고 말하죠. 우리 행정법 27조. 그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이건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쳤다. 쓰기가 어렵다. 그르친 경우 이거를 보통 부당이라고 설명해요. 부당. 행정법적으로 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재량권의 남용과 특히 남용이라는 것과 이 그르친 경우의 구별이 매우 어려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 어떤 위반 행위가 있으면 800만 원을 과징금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다 해봅시다. 800을 계속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백이는 자 1000만 원 부과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재량권의 남용이네. 그죠? 비례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에게 801만 원 부과했다. 801만 원. 이 정도 우리가 그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2만 원은 803원, 4원, 5는 언제부터가 남용이다.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재량권에서 그르쳤다는 게 양적인 개념이긴 한 양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인데 800을 계속 부과했는데 801만 원부터 이게 과연 위법이냐?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죠?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게 그르친 거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데 800을 계속 부과했단 말이죠. 계속 그동안 관행이.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만 1000만 원 부과했으면 왜 나만 이렇게 똑같은 위반했는데 세게 부과하냐. 그래서 그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재량권 남용이다 할 수 있지만 801, 802, 804 이런 것들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부터가 남용하고 그르친 거 요 경계선상이 매우 모호하죠. 요 두 가지 경계선상. 그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행정심판법은 1조 보면은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가 있어요. 심판 제기가 가능하고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당과 위법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당해라는 개념 자체는 거의 행정법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심판을 논할 때 거의 내쫓아버려요. 부당을 생각하지 않고 주로 위법으로 그냥 판단한단 말이죠. 위법으로. 그래서 보통 부당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 부당이라는 개념을 거의 쓰지 않아요. 행정법에서 우리 검토할 때, 논의할 때.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보통 하자 그러면 그냥 위법으로 그냥 간주한다. 위법으로 보고 그냥 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뭐 그렇게 말을 하죠.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데 8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성립됐을 때 801만 원을 부과받은 갑이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부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용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드는데 사실 그런 예들이 과연 성립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이유는 801만 원을 부과해도 801을 부과해도 이때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취소하는 경우가 있던지 넘어간단 말이죠. 자, 됐죠? 그래서 사실 부당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부당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다 위법으로 실제로 실무상 그렇게 봐요. 대부분. 다시는 부당에 관한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하자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하자. 그래서 하자는 이제 위법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그래서 논의를 하고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 무효인 경우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 경우 1번, 노마즈 2번에 1번. 당연 무효인 경우는 외관은 있지만 외형이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외형 때문에.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효력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공전력도 없고 구선 요건 제속도 없는 행위가 이제 무효행위죠. 그에 반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결국 취소가 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이게 있는 공전력 있는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취소가 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힘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자, 3번의 구별실익은 나중에 어차피 뒤에 가서 다 논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이 나번 때문에 이제 실제로 나중에 소송을 수행할 때 많이 혼동을 일으켜요. 자, 나번은 거기 보통 이렇게 쓰지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일단 읽어보고 왜 거짓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심판 또는 취소성을 제기하고, 무효인 행위는 무효확인 심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취소 사유인지 당연 문제 누가 판단해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근거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그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죠. 제소기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보통 취소성을 제기하고, 제소기간 지나갔을 때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고, 이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건 사실 교과서에 써있지만 이건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걸 미리 판단할 수 없잖아요. 법관이 판단하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예를 들면 처음부터 취소성을 제기하죠. 그죠? 원고가 소장을 쓸 때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은 자, 본안에 가서 첫째, 자, 위법 여부만 판단하고 그걸로 끝나죠. 위법성만 판단하면 돼요. 위법하냐, 적법하냐 판단해서 위법하면 취소, 아니면 기각,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무엇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무효 여부, 효력이 있냐 없냐. 자,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 유무를 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출제하자가 취소동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이 처분이 위법한지만 판단하면 되지, 이 효력이 있냐 없냐를 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쓰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무조건 취소동 나오면 위법 여부 판단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효력 유무를 쓴단 말이죠.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큰일 나요. 소송물 자체가 취소성 소송물은 위법 여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에요. 위법 여부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효력 여부는 심사 범위가 아니에요. 단 지금은 이런 소송이 거의 없지만 원고가 성격이 독특해서 무효 확인을 권한 취소성을 이런 걸 제기했을 때 그때만 효력 여부를 심리하는 거고, 그런 예외적 경우 아니면 효력 여부 쓰면 안 돼요.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제소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제소기간 제한이 안 받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때 이제 효력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위법성 판단하고 위법성이 인정됐을 때 그 다음에 효력 유무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 배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누가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배워가지고 계속 그 답안에 분명히 제가 갑이 취소성을 제기했다,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위법성만 판단하면 그냥 간단히 끝낼 수 있는데 쓸데없이 뭐 효력이 있냐 무효인지 취소인지 해가지고 무효 취소 구별 기준도 써놔가지고 자기가 잘 썼다 생각하고 이제 더 쓴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썼으니까 점수 더 주겠지. 점수 깡 깎이면 다행이죠. 자, 제발 좀 잘 기억하세요. 어디 잘못 배운 게 있으면 빨리 지금 하루속히 빨리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쟁송법원의 형태에서 그 두 번째 문항은 보십시다. 다만 무효행위에 대해서 뭐 무효선을 권한 의미의 취소성, 이게 이제 이런 소송이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 확인을 권한 취소소송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 해왔어요. 과거에는 종전에 해가지고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취소 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무효 확인을 구해달라는 게 원고의 청구 취지니까 그때는 무효 확인도 해줬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소송을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할 실익도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예외적인 것 때문에 굳이 생각해가지고 뭐 위법 여부 이후에 효력 여부를 쓴다, 이거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구나. 보통은. 물론 제소기간 경과 전에 무효확인소송 제기도 되지만 보통은 취소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지나갔을 때는 그냥 무효확인소송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하단 말이죠. 자,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굳이 암기하거나 뭐 읽어볼 필요가 없겠고 뒤에서 다 공부할 테니까 쭉 넘어가서 146페이지 4번에 구별기준 보십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자, 이거는 뭐 학설이 거의 끝났죠. 학설 대립이 끝난 상태죠. 이제 중대 명백설로 간 거죠. 판례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판례 다수견해가 중대 명백설, 그 다음에 판례 소수견해가 명백성 보존 요건설이니까 일단 1설과 2설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먼저 1설 학설.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해야 된다. 중대 명백설.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고, 자, 만약에 중대하지 않거나 또는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중대성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고, 다만 제3자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명백성까지 같이 검토하자. 이때 명백성, 이게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죠. 그래서 제3자의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명백성까지 같이 추가로 검토하는 입장이 명백성 보충 요건설. 그 다음에 3번의 구체적 가치 형용설은 뭐 1번의 학설인데 그냥 이런 학설도 있나 보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판례 다수의 견해가 중대 명백설, 판례 소수 견해가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었죠. 요즘 판례가 좀 흔들린 듯한 하지만 여전히 주적 판례는 중대 명백설이에요. 중대 명백설. 자, 그러면은 하자가 중대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중대하다. 중요한 법규범 위반이죠.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을 때요. 그래서 행정규칙 위반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명백설에서 명백하다는 것은 뭐예요? 처분 당시에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 강조했죠? 처분 당시에. 처분 당시에.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다. 처분 당시에.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다라고 인정돼야 돼. 그래서 일단 중대 명백설 봐두시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개인의 권익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좋아하는 관점에서 중대 명백설이 타당하다라고 보통 말은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속이는 감이 있죠. 왜냐면 중대 명백설을 취하면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답안했을 때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중대 명백설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굳이 판례 입장을 버릴 필요는 없죠. 일단.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판례가 하는 쓰는 편 그대로 답안에 쓰면 되겠네요. 거기 밑에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성이라는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백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결국 이건 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언제 무효로 받느냐, 언제 취소로 받느냐 이걸 잘 알아둬야 되죠. 결국 무효냐 취소냐는 판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린 독일처럼 어떤 경우는 무효다, 어떤 경우는 취소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판례가 어떻게 판시했는지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취소사를 봤으니까 당연무로 본 것만 기억하면 되죠. 어차피. 자,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자, 1번 주체에 관한 하자에서 첫 번째 1번에 무권한자의 행위 효력은 무효로 본 것도 있고 취소로 본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일단 여기 일단 보십시다. 그래서 자, 일단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무권한자의 행위 효력 원칙적 무효다라고 했는데, 자, 옆에다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살짝 써 드릴게요. 일단 뒤에 나오니까 이건 강론가 뒤에 가서 다 할 거니까 일단 적어놓기만 하세요. 똑같이 무권한자 사건인데 첫 번째 하나 볼 것이, 잠깐만 숫자가 동답이 1일까?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합시다. 자, 내부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신의 내부 위임 받은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내부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하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이때 우리 판례는 무관한 자의 무효다라고 보죠. 내부임에 내부임 받은 것, 위임 전결을 받은 것에 불과한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처분할 권한 없는데 처분했다. 무효다라고 봐요. 다만 이때 피고는 내부임 받은 자거든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규칙이 아닌,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위임의 근거가 없는,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례에 의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처분. 이건 강론 처음 할 때 나올 건데, 위임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런 처분할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때 중대 면배서를 처음으로 밝혀주면서 그때 취소서로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주체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무관한 자 처분에 대해서 취소로 본 예가 있고 무효가 본 예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각각의 사례를 따로따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정해진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한 자니까 무조건 당연무효다. 아니에요. 취소로 본 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각각의 사례별로 따로따로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 뒤 사례들은 다 각각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것들이니까 일단 알아만 두십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이제 주체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특히 이제 무관한 자의 처분은 무효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일반적인 경향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 절차상의 하자. 자, 일단 절차란 말부터. 절차는 뭐 하는 거죠? 절차는 처분하기 이전 단계죠. 그죠? 항상.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2번에 1번 혼동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 처분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처분했다. 처분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를 충족하지 못한 거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때는 취소사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일단 1번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정했다. 이 처분은 취소 사유다. 일단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이런 판례들을 많이 봐주세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됐든 간에 판례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 좀 잘 체크해야죠. 동그라미 2번. 자,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입지 결정 처분의 효력. 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심의한 다음에 그 심의 결과 바탕으로 별도 행정청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많아요, 보통. 그래서 어떤 무슨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판단하고 거기서 심리한 다음에 실제로 전국 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따로 있어야 그 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의 심의는 어떤 처분하기 위한 절차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청이 다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 심의는 하나의 행정처분이죠. 절차죠, 절차. 처분에 대한 절차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심의기관의 구성의 하자겠다. 이것은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별도 행정청이 따로 있고 지금 무슨 심의기관이 있다면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내용 따라서 행정청이 결정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건 결국 심의 절차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인데 다만 우리 판례가 구성상에 이렇게 심의기관 구성상의 하자 있어요. 이걸 무효로 봐요, 보통. 이거 외울 수밖에 없죠. 특별한 거니까.
자, 그래서 쭉 가서 임의로 구성되어, 즉 전문가가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구성돼서 의결을 했을 때 그에 타자바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다. 이건 기억해야죠, 꼭.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청문 절차라든가 의견 청취 절차를 결의했을 땐 취소 사유로 보통 보고 3번처럼 행정자차법 21조, 22조, 23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4번도 꼭 기억해 주시오. 4번도 입법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하는데, 즉 사업계획 승인 처분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했다. 그런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사업계획 승인 처분 무효다. 라는 취지의 판시.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절차를 봤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효인 처분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무효로 본 것들은 잘 기억해 놔야죠. 다. 몇 개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취소예요. 웬만하면 다 취소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형식상의 하자 해서 보통은 이유, 이건 이제 3번, 1번은 이유 제시를 결의한 거죠. 처분을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 행정절차법 20 이유 제시가 이제 23조에 있으니까 23조 흠결. 취소 사유로 보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하나 더 추가하면 되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문서로 한 처분,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거기 2번 정도를 할까요? 3번에 2번 정도 해서 아까 적었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한 처분, 전자문서로 했던 처분 의뢰판례가 얘를 무효로 봤었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놈 또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은 독특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내용상 하자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거죠. 하자에 있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이다. 하자에 있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이다. 왜 그렇죠? 중대하다 할지라도 처분 당시에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인 거죠. 그래서 명백성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다 취소 사유로 끝났던 것들이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가죠. 그래서 당연으로 본 것들 위주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위헌결정의 효력 좀 잘 봐야죠. 그죠? 특히 헌법하고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잘 봐야 돼요. 일단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부터 47조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 등을 기속한다. 그 다음에 특히 47조 2항 기본적으로는 장려효죠. 다만 예외적 소급표가 형벌 또는 형벌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의 예외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잘 그때그때 판단해 보십시다. 자, 일단 잠깐만 헌법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일단 법률이 위헌결정 나왔을 때는 장려효죠. 일단 원칙은 장려효인데 예외적 소급표가 일단 법조문 하나 있죠. 형벌에 관한 조문일 때는 소급표가 인정되지만 이것도 부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종래 불처벌 상태에다가 처벌 상태로 바뀔 때 이때는 이제 소급표가 오히려 거꾸로 부정되죠. 그죠? 아시는 거고. 알죠? 갑자기 다른 법만 얘기하면 이게 정신이 멍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법 시간에는 다른 법 얘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소급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이 그 1번에 있는 것처럼 위헌결정 소급표 인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특히 소송을 제기했던 그 당사자들은 구제할 필요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예외적 소급표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도모했던 사람은 다 권리구제 해줘야죠. 원칙적으로 해줘야죠. 해주는 거예요. 다 받아요. 다 받는 거죠. 다만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쟁송 제기간이 지나갔을 때 그자는 구제 못 받죠. 뭐 때문에? 네, 그쵸. 불가장력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위헌결정의 소급표와 관련해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범위는 일단 적극적으로 구제 수단을 도모한 자는 다 구제해도 돼. 불가장력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 얘는 이제 구제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우리가 나와 있듯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위헌 제청한 당해 사건의 그 당사자, 그 다음에 동종 사건의 당사자,
그 다음에 병행사건 등의 당사자, 그 다음에 일반 사건까지 소급표가 미치지만 다만 제소기간이 지나갔으면 구제 못 받는 거죠. 그죠? 불과 쟁력이 일단 소급표를 앞선단 말이에요. 법적 안전성이 더 강조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거 그 2번 얘기까지 한번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한번 해야 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어떠한 법률이 있었어요. 예, 법률이 이제 처분했고, 자, 처분 당시에 지금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요 시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법률이 위헌 선언을 받았다 해보고 특별히 어떤 사정 변경이 없다 해봅시다. 이점에 가서 이제 위헌 선언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 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래적 이제 효력이 없죠. 예, 장래적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예외적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고. 자, 그런데 소급표가 인정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위헌 선언 됐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장래효만 인정되는 경우를 해볼게요. 장래효만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에서 표현이 안 좋지 오늘? 어제 달렸어요? 주말에 왜 공부를 해야지 왜 술을 먹고 그러세요? 이렇게 달리지 말아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셔야지. 주말에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형들이 예, 하여튼 뭐 해봅시다. 내리면 뭐 다시 적응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장래만 인정된 경우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 지금 저기 처분에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장래만 인정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란 얘기죠. 그게 이제 1번의 제 마지막 얘기 아니에요? 제소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냥 구제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장래만 인정되는 경우다라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던 얘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뭐 별 문제 없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 처분은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요걸 해결해야죠. 자, 다시 지금 장래효만 인정되는 경우에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란 말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적법한 거, 위법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 판단하면 이제 뒷얘기는 전부 다 엉뚱하 들어가는 거죠. 얘는 위법한 거죠. 안 배웠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이러니까 잘못 배웠다는 얘기들. 이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법한 건데, 다 왜 그럴까요? 이 법률은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중간에 사정 변경 없다. 그러면 이 법률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거죠. 다만 확인만 나중에 된 거죠. 그러면 하자는 법률인 처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처분이죠. 위법한 거죠. 다만 뭐예요? 취소사유일 뿐이죠. 이게 해결돼야지 이제 사례 문제가 착착착착 풀려요. 이거 안 되면은 이걸 적법하다고 해버리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봐요? 이해 안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나? 이거 다 배워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론 가정을 했어요. 제가 전제를 했어요. 사정 변경이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이 그대로 지속이 된 상태였어요. 별 변동 없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이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일단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 지금 자, 갑이 자, 놔둡시다. 놔두고 여기서 봅시다. 너무 좁으니까. 자, 지금 갑이 과세 처분을 받았어요. 세금. 자, 받았어요. 그리고 자, 과세 처분을 받고 자, 납부했죠. 뭐 순진하게 납부했단 말이에요. 납부를 지금 한 상태예요. 납부한 상태, 납부를 완료한 상태예요. 세금을 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납부했고 이 과세 처분에 지금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고 하자가 일단
하자가 있다 합시다. 하자가 있다 해볼게요. 하자가 있다면 전제를 하고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뒤에 어차피 하자 있다 할 거니까. 자, 과세처분을 받았고 납부가 완료됐는데 됐고 지금 현재 이것만 전제합시다. 불가 쟁력이 발생한 상태예요. 불가 쟁력 제도기간 지나갔단 말이죠. 자, 이 상태인데 갑자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과세 처분에 납부 완료했고 3번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지금 위헌 결정이 나버렸어요. 떡하니.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이제 어떻게 권리의존 받지? 냈던 세금 돌려받고 싶은 거죠. 자, 이때 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때. 자, 첫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건 3이고요. 자, 지금 이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을 방법, 이 상태에서 누가 갑의 입장에서. 자, 첫째. 취소 소송은 택도 없죠. 그죠? 각하 판결이죠. 그죠? 취소 소송은 택도 없이 각하 판결이죠. 각하 판결. 자, 그 다음에 일단 무효 확인 소송은 뭐가 될까요? 기각 판결이죠. 그죠? 일단 여기 이제 물론 판례 변화 때문에 이거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가 아니고 심리할 수 있어요,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성 우리 판례가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의 이익이 있어가지고 번안 심사할 수 있는데 그건 전제를 하고 심사 들어가서 무효가 아니고 얘는 뭐에 불과하죠? 취소 사유죠. 그렇죠? 그렇다면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적법이 아니고 일단 그래서 일단 무효가 아니므로 기각 판결이 되겠죠. 판결. 자, 세 번째. 그러면 뭐야 볼까? 부당이득 제기해 볼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 무효가 아니니까 역시 얘도 기각 판결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배웠던 거로 다 충분히 해결되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놈 하나 있죠. 국가배상.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자, 일단 위법성 인정되죠. 그죠? 위법성 인정되죠. 손해 인정되겠죠. 위법성 인정되죠. 손해 인정되죠. 뭐에서 걸리겠어요? 과실. 과실이 없죠. 누구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왜? 담당 공무원은 뭐가 없어요? 위헌 심사권이 없죠. 과실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인정되는데. 뭐 때문에? 이 공무원은 그냥 법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해야죠. 공무원은 뭐가 없어요? 이런 위헌이라든가 위법에 대한 심사권 자체가 없죠. 심사권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주어진 법률에 따라서 집행한 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돼? 이것도 결국 기각 판결. 결국 세금 제때 내면 돈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 행시문제 출제예요. 자, 한번 먼저 보고 오십시다. 이게 작년 행시문제예요. 이게 작년 행시문제. 세금 제때 내지 마라. 자, 한번 풀어보십시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집행령 좀 따보고. 자, 150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려면 제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일단 얘기하면 이 처분이 하자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배상도 가능하죠. 국가배상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뭐에서 걸려요? 과실에서 걸리는 거죠. 과실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와요. 마지막에 국가배상에서의 과실을 요구하는 것을 빨리 입법을 개선해서 무과실 책임을 돌리자, 무과실 책임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학도제 주구장창 주장은 국가배상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바꾸자. 이게 계속된 주장이에요. 그것만 넘어가면, 무과실로만 책임으로 가면은 이거 배상 받거든요. 그럼 구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결국 최종적 해결은 결국 이거 입법론적으로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요구하는 것을 바꾸고
그걸 조문을 바꿔가지고 무과실체로 바꾸자. 이게 사실 이 문제 결론이에요. 출제의 의도예요. 자,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지금 150페이지 2013년 행시 문제죠. 정부는 문화한국의 가치를 걸고 문화시설로 확충하기로 했다 해서 자, 여차저차해서 특례법을 만들었죠. 세 번째 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특례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고. 자, 쭉 가보고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2012년 2월 26일 날 특례법에 따라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죠. 그죠? 2012년 2월 26일 날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이에 가부원도 순수하게 부담금을 납부했죠. 그러다가 2013년 3월 30일이니까 재소기간을 확실하게 지나갔죠. 안날 90일은 물론 이튿날 1년까지 확실하게 지나가 버렸죠. 확실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3년 3월 31일 날 위헌 결정했죠. 위헌 결정했다. 이럴 때 갑은 자신이 이미 납부한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과 승소 가능성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점수가 싹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국가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항상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위헌결정의 효력 써야죠. 위헌결정 효력 기본적으로 장래효다. 다만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소급표가 인정되지만 지금 권리의 잠자는 자들, 그래서 재소기간을 지난 상태에서 소재기를 못한 자들은 그 자들에게는 소급표가 미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같이 지금 재소기간을 지난 상태에서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일단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소급표가 미치지 않고 장려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거예요. 처분 당시. 그거는 머릿속에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처분은 취소 사유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하자가 있는 거 하자는 취소 사유죠. 그죠?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인 거죠. 이 처분은 적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죠. 소급표가 안 미치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말짱 다 꽝이에요. 이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소급표가 안 미치니까 적법하다. 그게 아니죠. 소급표가 안 미친다라는 것은 권리구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으로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 뿐이에요. 어디부터 이게 잘못됐을까? 도대체 이렇게 불신의 눈초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 뭘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자, 소급표가 안 미친다는 건 뭐뿐이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그것뿐이에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그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죠. 다만, 불가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처분은 취소 사유인 거죠. 어쨌든 간에. 불가전력이 미치지 발생했다 할지라도 소급표가 미치지 않아도.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노마트 3번에 가서 첫째 항고소송에 따른 권리구제 1번 취소소송 뭐 더 볼 것도 없이 각하판결. 그죠? 재소기간 도가로 각하판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2번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종래 같으면 역시 각하판결.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판결. 지금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돼서 본원까지 간다.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 변화 얘기를 쓰시고 보충성이 폐지된 지금은 이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본원 심사했더니 어차피 이거는 기각이죠. 자, 나번의 사안의 경우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소부원은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왜? 취소 사유에 불과함으로. 그렇죠? 적법해서 기각이 아니고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기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스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건데 만약에
제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어떤 처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해요. 법원은 신청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하죠. 이런. 도대체 헌법시간에 못 배우셨나? 자,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처분 받아서 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무효 확인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죠? 이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한단 말이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안 되죠. 각하하는 거죠. 제청 신청이 없어서 각하하는 거죠. 왜? 어차피 위헌선언 받아봐야 취소사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위헌선언 받아봐야 그 법률은 무효를 할지라도 그에 근거한 처분이 취소사유니까 무효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판의 전제성이 없죠. 신청이 없어서 각하하는 거죠. 이거예요. 자, 같은 법리예요, 지금 다. 이게. 자, 헌법시간에 그냥 외웠던 게 조금 이렇게 좀 뚫려져요, 같이? 네. 그냥 뭣도 모르고 외웠던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단 계속 가봅시다. 자, 그래서. 자, 나번에 계속 가봅시다. 제가 헌법하는 얘기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저는 헌법을 먼저 전공하고 행정법을 했던 사람이에요. 헌법도 제가 전공했고 행정법도 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믿으셔도 돼요. 제가 뭐 어디 근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고 제가 헌법도 다 이미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믿음 갖고 그냥 말씀드리니까 전 따라오세요. 다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나번의 사안의 경우에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취소에 불과하므로 무효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뒤에서 가서 공부하겠지만 이때 이제 취소 소송으로서 소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취소 소송의 재교권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어차피 재소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아직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 기각한 걸로 그냥 게임 오버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마차 사본에 가서 당사자 소송에 따른 권리 구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문제서 행정소송상의 행정소송법상 구제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우겨야 돼 일단 먼저 첫 번째 쟁점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보지만은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학술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우겨놔야 되죠. 이게 가장 큰 쟁점이니까 우겨놓고 그래서 학술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우겨놓고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분에 와서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번의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면 이 처분은 취소 사유다. 유효한 거죠? 유효하죠? 네, 그러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 행정청이 직권 취소가 있던지 아니면 당사자가 취소 쟁성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 될 텐데 설문에 직권 취소가 있다는 표현도 없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대표로 한 취소 쟁성의 제기는 쟁소 제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택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역시 기각 판결.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의지할 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일단 상여 문제 나오겠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받은 이 수서법원이 처분 위법 여부 심사할 수 있느냐? 똑같이 상견문제 심사권 얘기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번에 써놨네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이 수서법원이 행정 위법 여부 심사할 수 있느냐? 심사 긍정설 부정설 써놓고 판례는 긍정설이다 쓰신 다음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소기간이 경과했을 때도 심사할 수 있다. 그죠? 제소기간이 경과했을 때도 보통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재기를 막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공평의 원칙상 소재기가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얘기 또 언급해 놓은 다음에 자 라본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서 부분은 처분 위법 여부 상견문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위헌 무효로 판정됐을 때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역시 위법성이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비군수는 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위헌 심사권이 없으니까. 과실이 없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이 소송에서는 이 경우는 갑의 구제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고 입법론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뭘 주장하겠느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요건을 제외해서 무과실 책임을 하자.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그걸 이제 쓰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행법조는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함부로 책임 일찍 내지 말자. 이게 문제 출제 포인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